펀드 매니저가 지켜야 될 자세 중에 하나가 17대 1로 싸움 붙었을 때 절대 17명 중에 한 명이에요. 남들이 갈 때 따라가는 게 이게 펀드 매니저로서의 기본적인 소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 17명 중에 한 명이다. 남들이 노라고 그럴 때 절대 예스라고 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이제 또 새해가 밝아서 1월달 투자 브리핑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채권운용 부문의 서정현 본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운용 부문을 맡고 있는 박진호 부문장입니다. 글로벌 투자부문 김정훈 팀장입니다. 새해부터 역시 세계는 시끄럽습니다. 미국이 전격적으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해서 압송하는 또 사건이 있었고요. 연초부터 코스피는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6년도도 이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시장에 그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 일단 현 시점에서 2025년을 한번 되돌아보는 것도 또 나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2025년도에 가장 주목할 만한 사안들이 있었다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일단 저는 국내 주식 관련해서는 GPU의 시대는 같다기보다는 이제 GPU 다음에 메모리의 시대가 왔다. 요즘은 이제 메모리가 워낙 중요하니까 명확하게 생성형 AI 때하고 추론형 AI 때 메모리가 어떻게 왜 더 많이 쓰이는가를 기술적으로 설명하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엔지니어가 아니니까. 근데 그냥 쉽게 생각하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게 LLM 초기 교육, 그러니까 일종의 훈련 단계에서는 대규모 텍스트를 한꺼번에 확 넣어줘야 되니까 대용량의 HBM이 많이 필요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모델을 만들어낸다면 사람들의 질문을 소화하는 게 그게 추론이잖아요. 그런 과정에서는 CPU도 많은 역할을 해야 됩니다. CPU도 많은 역할을 해야 되고, 근데 CPU 옆에는 보통 범용 메모리가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중간 결과를 메모리에 저장했다가 또 다시 불러왔다가 또 다시 고쳐서 또 불러왔다가 이렇게 HBM이 꼭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일반 메모리들이 해야 되는데 이게 불행인지 다행인지 저희가 코로나 때 집에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IT 기기를 샀습니까? 근데 그때 그 수요가 그래도 2, 3년은 더 갈 줄 알고 엄청나게 D램을 많이 쌓아놨다가 거의 안 팔려버린 거죠. 그래서 죽음의 재고 순환 과정을, 재고 소진 과정을 거쳐왔으면서 그때 캐펙스를 못 했거든요. 안 했죠. 근데 갑자기 또 수요가 폭발을 한 거죠. 그러니 준비된 캐파가 없는 거죠. 그래서 메모리가 폭등을 한 겁니다. 6배가 올랐어요. 메모리 가격이, D램 가격이. 그게 의미하는 게 뭘까? 2024년은 엔비디아의 해, 2025년은 메모리의 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AI 워낙 거창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기술의 발달이 아니라 그냥 인간 문명의 한 변화가 그렇죠. 시작된 것 저희 같아요. 또 생활 습관, 생활 행태의 변화, 저희가 또 AI를 그만큼 많이 쓴다는 얘기죠. 확실히 말씀해 주시는 거 보니까 근데 주식을 하셔서 그런지 되게 좋은 뉴스와 앞으로 긍정적인 말씀을 되게 집중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저는 2025년 한 해는 사실 관세 해였다. 트럼프의. 결국엔 그걸로 시작해서 마무리가 끝나는 해였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갑자기 관세를 발표를 하더니 이제 협상을 하더니 협상하는 과정에서 한다 만다 말이 많고 하다가 말도 뒤집고 타코 얘기도 나오고 하면서 그러다가 결과적으로 이제 관세가 부과가 되고 부과된 것들이 어떤 이펙트가 있었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증명하면서 리뷰를 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던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이게 관세도 관세지만 이게 모든 게 엮인 게 트럼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베네수엘라도 트럼프. 또 이제 베네수엘라가 끝이 아니죠. 이제 곧 다른 얘기들도 좀 일부 나오고 있던데. 네, 그래서 좀 아마 올해에도 이어질 수 있는 작년 금융시장을 드흔대었던 트럼프 이펙트가 올해에도 이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어제 보니까 먼도주의란 말을 쓰더라고. 아세요? 먼로주의 플러스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베네수엘라를 이렇게 급습한 사태를 두고 먼도주의의 시작이다. 채권은 괴로웠죠, 사실은. 채권은 결국 말씀하신 트럼프 덕분에 채권 시장은 힘들었습니다. 동일한 재료기도 한데 25년을 가장 많이 흔들었던 게 이제
트럼프 관세 전쟁 뭐 이런 사안들일 텐데 결과적으로 트럼프가 관세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큰 폭의 관세 인상을 단행함으로 해서 글로벌 무역량이 확 줄어들고 물가는 치솟아 오를 거다. 그리고 경기가 안 좋아질 거기 때문에 뭐 통화 완화는 좀 더 공격적으로 할 거다. 이런 전망들을 작년 연초에 누구나 다 했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연말까지 보면은 물가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고 수출도 우리나라가 역대급 수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엇나갔어요. 예상이. 결과적으로 금리 인하는 예상보다 강하지 못했고 예상보다 강하지 못한 통화 완화의 금리는 시장 금리는 전반적으로 상승을 굉장히 큰 폭으로 했습니다. 채권 하시는 분들 모두 힘들었던 네. 한 해였던 것 같아요. 2026년 좀 나아져야 될 텐데 2026년은 어떻게 보세요? 가장 큰 변화 요인은 어떤 거? 뭐 지금은 메모리 업체들이 실적이 아직 충분히 주가에 반영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메모리 3사 마이크론, SK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을 다 합하면 이제 드디어 TSMC 시가총액을 넘어섰습니다. 며칠 총이익률도 TSMC가 60%면 메모리 업체들이 65% 내외에서 넘어섰고요. 그러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이제 그럼 멀티플이 좀 이제 좀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워낙에 D램을 못 구할 것 같으니까 이 고객사들이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 뭐 애플 이런 데서 우리 장기 계약 해줄게. 최초로 뭐 1년 단위, 2년 단위, 내지 3년 단위, 3년 동안 그런 계약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되면 15배 나올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꿈이긴 하지만 이 3사의 시총 합계가 어쩌면 엔비디아 시총까지 근접해 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램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이제 넥스트 페이지인 것 같아요. 24년은 GPU, 25년은 메모리, 26년은 이제 실제로 AI가 생활에 들어가서 생산성을 높이는 기업들이 주가가 이제 슬슬 상장을 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통칭해서 그냥 피지컬 AI로 하겠죠. 보통 요즘 피지컬 AI 그러면 그냥 자율주행차하고 로봇이 먼저 떠오르는데 그것도 당연히 대표적인 종목인데 그런 기업들이 테크 쪽에서는 시장을 좀 새롭게 나타나는 스타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피지컬 AI 시대다. AI니 IT니 하도 많이 들어서 뭐 그게 잘 앞으로도 나갈 거다라는 거는 뭐 별로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AI와 IT 쪽을 빼놓고 네. 혹시 더 좋아질 수 있는데 또는 앞으로 포텐셜이 더 있는데 소외됐다. 2026년도엔 조금 더 이런 종목이 각광받을 수 있다. 이런 또 업종 같은 것들도 있을까요?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결국에는 글로벌 미중 패권 다툼이 큰 흐름인 시대이고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결국은 히토류 확보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와 관련된 업체들이 그동안 엄청 급등을 했었고 급락을 하기도 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결국에는 패권 전쟁이 지속되는 한 이 흐름은 지속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제 반도체를나 AI를 빼고서는 뭐 생각이 쉽지는 않은데 네, 그 연장선도 될 수도 있고 신재생을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원자재가 제 기억상은 그래요. 2004년, 5년, 6년에 차이나 스토리 이후 거의 20년을 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유가는 다 더 떨어질 걸로 봐요. 또 미국께서 우리 트럼프님께서 또 베네수엘라를 또 들어가서 베네수엘라가 석유 매장량은 세계 1위인데 생산량은 고작 하루에 100만 배럴밖에 안 되거든요. 미국이 하루에 한 1,700만 배럴 가까이 할 것 같은데 사우디도 한 1,200만 배럴. 그래서 이제 거기서 증산이 될 거기 때문에 유가는 더 떨어진다. 이게 이제 컨센서스인데 너무 쉬운 얘기 같아요. 근데 그걸 떠나서 이제 구리값도 올랐잖아요. 사람 왜 돈들이 거기로 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자재 플레이를 살짝 좀 슬슬 고민해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20년 동안 못 오는 종목이 뭐지? 못 오는 섹터가 뭐지? 얘기하면 철광석, 뭐 석탄 뭐 이런 류들 같아요. 기름. 그래서 바텀 피싱을
뭐 좀 고민해봐라 그러면 저는 원자재 쪽에서 한번 봐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히토류와 원자재면 뭔가 좀 일맥상통하는 그렇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채권 시장에는 무엇보다도 WGBI입니다. 이 월드 거버먼트 본드 인덱스라고 그래서 전 세계 주요 정부 국채들 편입한 지수가 있어요. 근데 그 지수를 추종하는 글로벌 투자 자금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그게 이제 올해 4월에 정식으로 우리나라 국채가 편입이 돼서 예상하는 기간마다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나라 국채에 순수하게 유입되는 신규 투자 자금들이 한 90조, 80조에서 90조 정도 될 거다라고 예상들을 해요. 한 해에 발행되는 국고채 발행 물량이 한 250조 정도 되는데 그 정도 신규 물량이면 엄청난 신규 투자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역시 말씀드렸다시피 재정 확대 기조 하에 지금 예산을 운용하고 있는데 재정을 확대하는 만큼 국채 발행량도 늘어나는 게 당연한 비결인데 지금 새로운 어떤 수급 요인이 생김으로 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수급 요인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굉장히 커 보이긴 합니다. 아니 근데 그걸 얼마 정도에 살까요? 그 4월이면 4월 이전에 이제 외국인들이 국채를 사기 시작할까요? 아니면 편입 이후부터 사갈까요? 그거는 대충 이제 거기에 대한 시장의 컨센서스는 4월 달에 편입이 이제 정식으로 되는데 그 전에 이미 편입은 시작될 거다라는 게 일반적인 그 견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어느 시점부터 편입을 개시할 거다라는 거는 이게 말할 수는 없지만 편입 일자부터 편입을 시작한다라는 거는 사실 투자 주체로서는 좀 상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 전에 편입은 굉장히 많은 물량으로 진행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연관돼 가지고 이제 FOMC 관련해서 이제 아마 금리 인하 사이클의 끝이 왔다는 게 밝혀지면은 그때 다시 금리가 위로 갈 수 있는 위험이 있어서 좀 그게 가장 큰 이벤트로 보고 있습니다. 비슷한 관점이긴 한데 지금 유럽에서 금리를 장기간 동결했습니다. 금리 동결하고 있는데 이제 물가는 좀 안정되는 것 같지만 근데 앞으로 재정 쓸 게 많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금리가 재정 쓸 것 때문에 이제 지금 26년 말에서 27년 사이에 금리가 한 번 정도 올라갈 게 프라이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작년에 일어났던 일이고요. 그래서 금리가 항상 지금까지는 앞으로 한 번 정도 내릴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조금씩 그 기준금리 대비 저평가가 되어 있었다고 하면은 그게 뒤집히는 때가 올 거고 그 시점이 아마 올해 안에 오지 않을까 미국에서도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게 올해 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글로벌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아무래도 일상적으로 투자를 업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견해를 가질 수 있는 또 분야고요. 그래서 몇 가지 주제를 정해서 작게 우리끼리만이라도 OX로 한번 의견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질문을 하나를 던질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이 다른 견해를 그냥 O다, X다 둘 중에 하나로 표명을 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먼저 제가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 코스피 전고점 돌파가 가능할까요? 하나, 둘, 셋. 이제 참고로 돌파했습니다 이미. 이미 돌파했기 때문에 과거형이 되긴 그러네요. 했는데 우리가 지금 답을 알고서 지금 한 거예요 지금. 자, 오늘 이후로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지. 네. 오늘의 고점이 고점이에요 사실은. 오늘이 최고점이에요. 오늘의 고점 돌파할 수 있을까? 이것도 OX를 해볼까? 어떻게 하나, 둘, 셋. 우리는 4자에서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5자로. 5자로 올해 내로 5천기까지 보시는 5자로 가야지 않을까. 역시 구조적 강세론자시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반도체 하나라도 거의 근접할 수 있고요. 사실 저 환율 보고 있어요. 저는 환율이 너무 싼 것 같아요.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환율만 가지고도 5에서 7%를 외국인들이 안정적으로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왜 한국의 기업들이 이게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원화가 워낙 저평가돼 있다. 네. 그래서 외국인들이 그냥 편하게 한국 대형주를 사버릴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또 외국인들 입장은 가볍다. 포지션은. 그래서
외국인들만 가지고도 충분히 안정적인 수급이 들어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WGBI 월드 거버먼트 본드 인덱스 편입이 이제 4월 달에 되죠. 자, WGBI 편입이 소문단 잔치에 먹을 거 없다. 먹을 거 없다라고 생각하면 O고 네. 먹을 게 있다라면 있으면 X. X란 거죠. 예. 자, 하나, 둘, 셋. 먹을 거 없다. 자, 이거는 네. 팀장님께서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저는 사실 이게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되는데 패시브 자금과 액티브 자금이 있습니다. 패시브 자금이 들어온 건 사실이고 채권은 항상 그렇지만 실제로 살 때 이펙트가 크지 미리 될 거다라면서 할 때 들어오는 건 크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액티브 자금 문제인데 1분기는 힘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채권 시장이 안 좋았던 거 외국인들이 많이 받고 그리고 올해도 발행 많다는 거 알고 있고 또 올해 또 1분기에 발행 물량도 있으니까 굳이 미리 살 필요 있을까? 라는 수요가 있어가지고 굳이 안 들어올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들어옵니다. 패시브 자금은. 그래서 1분기는 모르겠는데 연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먹을 건 충분히 있다. 먹을 것이 있었다고 확인하는 것은 금리가 내려가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서 보시는 주식 투자자들은 먹을 게 없을 수 있어요. 네. 뭐 주식에 별로 영향이 없을 수 있으니까. 근데 채권 시장에서는 확실한 수요처가 하나 생기는 거니까 뭐 국내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는 먹을 게 있을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이론적으로 금리가 떨어지면 할인율이 떨어지는 거니까 주식에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나쁘지 않다 정도.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은 현금 비중을 늘릴 때이다. 늘릴 때라고 생각하면은 O, 줄여야 될 때라고 생각하시면은 X. 하나, 둘, 셋. 저는 이거는 의견이 갈리네요. 네. 저는 연간으로는 말씀하신 게 다들 맞고 구조적인 강태도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연초에는 항상 조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연초 이펙트라고 해가지고 많이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 부분들이 언제 발생할지에 대해 이번에 1월에도 산타레르 이후에 이번에도 1월, 2월에도 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그렇고 포트폴리오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마음이 편해집니다. 지금 언제 떨어지더라도 내가 살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익 실현을 하는 게 마음이 편할 거다. 최소한 연초엔 현금 비중 항상 늘려놨다가 아니요, 이익 실현의 개념 저 동일한 개념인데 저는 이제 연간으로 얘기 드린 거고 저도 연초에 되면 벤치마크 대비 항상 져요. 제 경험상 보면 지금 이렇게 연초에 강한 것들은 물론 반도체도 그럴 수 있지만 따라가면 안 된다. 연초에는 조금 조심하고 사실은 다시 또 빠지거든요. 그래서 그때 사실 지금 한 달, 두 달만 놓고 보면 슬금슬금 현금 비중을 높인다. 즉 약간 팔아주는 게 나쁘지 않다. 그리고 많이 빠졌을 때 좋아 보이는 걸 살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2달 이내에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현금 비중을 줄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일반론적인 얘기입니다. 보통 보면 펀드 매니저가 지켜야 될 자세 중에 하나가 17대 1로 싸움 붙었을 때 절대 17명 중에 한 명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남들이 갈 때 따라가는 게 이게 펀드 매니저로서의 기본적인 소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뭐 기본적인 소양을 떠나서 지금 뭐 이 주가라든지 자산 가격의 상승이 꺾일 만한 뭐 어떠한 단초가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뭐 투자로 인해서 뭐 이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먹는다라기보다 무릎에서 어깨까지 먹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사실은 뭐 꺾이는 거를 어느 정도 단초를 보거나 뭐 그런 분위기가 왔을 때 빠르게 정리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아직은 상승 추세 중이니까 일단 가는 게 좋다라고 보고 채권으로 좁혀서 얘기를 하더라도 이 연초 효과라는 게 채권 시장에 항상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누구나 포트폴리오를 새로 구축하고 그 와중에 신규 매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뭐 채권 시장으로 봐서도 뭐 연초에 이 현금 비중 줄이고 투자 비중을 높이는 게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 좋은 말씀 여기 액자에 걸어놔야겠다. 17대 1의 상황에서 나는 17에 속해 있어야 된다. 나 17명 중에 한 명이다. 남들이 노라고 그럴 때 절대 예스라고 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씩 좀
투자 제언으로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네. 뭐 추천을 할 만한 뭐 펀드라든지 투자 대안이 있으시면은 한 가지씩만 좀 꼽아 주실 수 있을까요? 저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이제 대표 펀드가 이제 필승 코리아고 이건 반도체에 특화된 펀드니까 지금 뭐 새삼스럽게 좋다 이렇게 말씀 안 드려서 아실 것 같고 지금 제 생각에는 계속 중소형주 펀드에 가입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기술적으로도 대형주 대비 작년에 대형주가 70% 올랐으면 중소형주 30%밖에 못 올랐어요. 근데 이 40% 갭을 메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 정책적 지원도 크잖아요. 혁신성장 펀드에다가 뭐 코스닥 벤처 펀드 세제 지원도 있고 그다음에 신기술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아까 피지컬 AI를 구현해내는 종목들은 대부분 중소형주들이 많아요. 근데 한국에서뿐만 아니고 글로벌리도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소형주 시대에는 중소형주 펀드가 거의 제일 좋은 대안이다 생각이 들어서 저는 NH 자문디의 성장 중소형주 펀드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 사실 중소형주 펀드 갖고 있는데요. 130% 났어요. 기쁜 마음으로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사이클을 믿고 있어서 이번 사이클은 AI입니다. 여전히 AI를 추천드리고요. 혹시라도 조정이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우크라이나 때문에 방산 조정이 있으면은 그때 방산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다들 주식형을 추천을 하시네. 저는 채권 시장에 있으니까 채권형 펀드, 회사채 펀드를 추천을 하겠습니다. 뭐 우리 회사에도 회사채 ETF가 있긴 한데 말씀드렸다시피 1월 달에는 어디에나 연초 효과가 있어서 채권 시장이 전반적으로 강합니다. 그런데 특히 또 강한 섹터가 회사채, 크레딧물 영역이에요. 퇴직연금의 신규 투자 물량도 있고 다양한 기관에서 다양한 크레딧물들을 새로 한도를 받아서 이제 편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그래서 연초에는 항상 회사채 펀드들이 강세를 보이고요.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회사채 펀드는 이 기본적으로 이자 수익이 높은 편에 속해요. 그래서 뭐 중간에 엑싯을 그러니까 이 수익을 실현하고 빠져나가겠다고 생각하셔도 지금은 회사채 펀드에 들어가기 굉장히 좀 좋은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주식보다 기대 수익률은 훨씬 낮습니다. 뭐 거기는 대신에 크게 넣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안정적인 투자자들이 조금 더 높은 수익을 주식이 한 300만 원 넣으면 여기는 1000만 원 넣을 수 있잖아요. 요즘은 반대일 것 같습니다. 그걸 원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주식은 자기 포트에 뭐 저는 뭐 절반 이상 넘으면 괴롭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잠을 잘 수 있어야 되는 정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여러 가지 말씀 나눠봤는데 오늘 특히 이 논의의 스펙트럼이 넓었던 것 같아요. 다소 철학적인 내용도 있었고 글로벌 경제라든지 아니면은 굉장히 기술적인 부분까지 또 깊이 있는 또 식견을 피력해 주셨습니다. 2월달 투자 브리핑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뭐 중요한 사항들을 짚어봤는데요. 2월달에도 또 여러 가지 또 재밌는 또 깊이 있는 얘기들 갖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